4월 27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알파벳의 1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을 하회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중입니다. MS의 1분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웃돌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8.6% 감소해 석 달째 둔화됐습니다. 미국의 2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연일 19.8%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지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4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14로 집계되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시아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시장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움직였습니다. 실적이 나오기도 전 넷플릭스 때의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장 마감 후 방금 전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국제 경기의 흐름까지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폭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했는데요. 나이키의 급락을 필두로 다우지수 2.38% 하락하면서 33,240선에서 움직여졌고요. S&P 500 지수도 2.81%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10% 넘는 급락과 주요 기술주들의 부진한 실적을 우려하면서 나스닥 지수 무려 3.95%, 4%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2,49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스위스 은행 UBS와 해운업체 머스크 등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오름세로 출발을 했지만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하면서 함께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가 0.54% 소폭 하락하면서 6,414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2%로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26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뉴욕 증시의 급반등과 기관의 매수세에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0.42% 상승하면서 2,668선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1.26%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오르면서 91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의 일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시작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1.44% 하락한 2,886선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 0.33%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도 살펴보죠.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0.41%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8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76% 기록을 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무려 10.7 베이시스 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52%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 좀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오늘 하루 만에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경제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불안 이슈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고요. 이는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급락과 엔비디아, UPS로부터 파생된 비대면 관련주가 급락한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나스닥이 4%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2.38%, S&P 500이 2.81%, 나스닥이 3.95% 약세를 좀 보였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 또한 3.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인데 이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일단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불안을 제기하고 중국 코로나 봉쇄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대면 관련 종목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기업들이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컨퍼런스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정적인 연간 전망을 초래했다라고 발표를 하자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유입되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하락을 초래했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 중 80.6%가 예상을 상회해서 평균적인 66%를 크게 웃돌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북경 지역 봉쇄 우려도 부담을 줬는데 월요일 중국 상해 종합이 5% 급락한 데 이어서 어제 1.4% 하락한 주요 요인이었고요. 이렇듯 중국 지역의 코로나 봉쇄가 지속되고 있어서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도 언급되고 있는 공급망 불안이 투자 심리 위축을 야기시켰습니다. 한편 UPS가 경제 정상화에 따라 전자 상거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게임 관련 칩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유입되자 하락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비대면 관련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기술주의 부진을 야기시켰고요.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비대면 관련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약세를 좀 감소를 했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발 매출 감소 소식도 영향을 주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결국은 알파벳의 시간에 4.5%의 하락을 야기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26일 화요일 특징주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이슈와 엄격한 중국 봉쇄 이슈에 집중하면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장 막판까지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필두로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PC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 클라우드 애저 부문의 성장세 등에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이 부문에서 19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는 예상보다 26%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690억 달러 규모로 이번 분기에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는 3.47% 떨어지면서 27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알파벳은 매출과 EPS가 모두 월가 예상에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 또한 3% 이상 빠지면서 2,37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빵 종목 중에서는 넷플릭스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날 장에서 5% 넘게 떨어지면서 198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개별 종목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산업 부문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이 모두 예상에 상회했는데도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CEO 로렌스 컬프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등 여러 압력에 매출이 6%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0% 떨어지면서 80달러 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UPS 역시도 모두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가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CEO 캐롤 톰은 코로나로 인한 수혜 시기가 지나서 이커머스 성장이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서 UPS는 3.48% 떨어지면서 $183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또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는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CFO 가레 윈터넬은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들과 적은 1분기 운영 수익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7% 낙폭 보여주면서 $19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3M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으나 주가는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회사는 마스크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비용 압박도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장에서 2.95% 떨어져서 $144 선에 마감했습니다. 펩시코는 몇몇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장에서 낙폭이 다소 적은 편인데요. 0.25% 떨어지면서 $170 선에 마감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 DR호튼 또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조정 EPS는 $4.03로 나왔고 매출은 $8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서는 역시 주가가 떨어져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마감가 $72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다는 소식이 어제는 증시에 훈풍을 가했으나 이날 장중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트위터 주가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편 머스크 트위터 인수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광고 증가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이날장에서는 3.91% 빠져서 $49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기업 중에서 에너지 섹터만 올랐습니다. 엑슨모빌을 포함한 정유주들이 1% 미만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엑슨모빌이 0.04%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82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다음 달 항공사들을 불러 여행 요충지인 플로리다에 어떻게 항공 운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대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스피릿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제트블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메리카항공 이날장에서 6% 떨어지면서 $16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보셨고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봉쇄 조치 소식에 어제장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오늘장에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봉쇄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을 앞질러야 한다는 이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WTI는 3.6%가 오른 $102 선에서 또 브렌트유도 3.1%가 오른 $105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 초에 미국 대두의 3% 정도가 파종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5%였던 걸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파종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장 대두 선물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리 가격이 또 2.7%로 좀 크게 빠진 모습이고요. 이어서 커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 인덱스가 2년 내 최고치를 찍었고 또 브라질 통화 헤알은 5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화 강세와 브라질 헤알의 약세가 이 커피 가격에 하방 압력을 실었는데요. 오늘장 0.3%가 떨어지고 있죠. 한편 브라질 커피의 30%가 생산되는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탕 가격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설탕 선물은 이 브라질 통화 헤알이 최근 5주간의 저점을 찍은 뒤로 상승폭이 축소되는데요. 오늘장 0.3%가 오르고 있는데 이 헤알 약세가 브라질산 설탕의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미국 옥수수는 7% 정도가 파종되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평균적으로는 15%가 심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옥수수 역시 파종 속도가 좀 느린 상황입니다. 오늘장 0.5% 오르면서 부실당 802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평야지대의 건조한 날씨로 미국의 겨울 밀이 타격을 받으면서 밀 가격은 오늘장 2% 올랐습니다. 부실당 1,095센트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미국 겨울 밀의 27%만이 우수 또는 최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주보다 30%가 떨어진 수치인데요. 캔자스주의 67%가 가뭄인 상태고 그중 17%는 극심한 가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73%가 가뭄인 상태입니다. 어제 돈육 선물은 장중에 2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현재 2.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월간 콜드 스토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냉장 상태인 미국의 돈육 공급이 작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최근 한 달간의 저점으로 내려갔던 이 금 가격이 오늘 장에서는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가 에너지와 금속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 가운데 이 투자자들의 매수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다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의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0.3%가 오르면서 1,90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은 가격은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3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10%로 크게 빠졌던 팔라듐이 오늘 장에서는 낙폭을 회복하고 2%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니켈 가격도 오늘 장 1%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이어서 주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가 빠지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의 주석 재고량은 감소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재고량 변동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알루미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0.3%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런던 금속거래소와 경쟁하고자 다음 달 새로운 알루미늄 옵션 계약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 알루미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의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안티캐시우드 ETF와 빅스지수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기업과 임의소비재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우드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주들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3.95% 빠졌고 S&P 500 기술 섹터는 3.71% 밀렸습니다.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 역시 내렸는데요. 오늘장 6.83% 내렸습니다. 반면 ARKK를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우드 ETF는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6.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빅스지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는 오늘장 강세 보였는데요. 약 19% 올라서 32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 봉쇄 우려가 경기 침체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고 이는 빅스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빅스지수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10.65%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업 ETF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현재 5% 내려서 약 38,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퇴직연금의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듯 싶었지만 지정학적 위기구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이 내리자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BKCH인 글로벌 X 블록체인 ETF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라이어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모두 오늘장에서 약세 보였고 BKCH는 7.19%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의소비재 관련 ETF입니다. 오늘장 11개 섹터 중 임의소비재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4.99% 내렸습니다. 해당 섹터에는 나이키, 아마존, 테슬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 테슬라가 약 12% 밀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XLY인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 셀렉트 SPDR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5.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테슬라와 또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의 후폭풍으로 오늘장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됐는데 107.3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또 미국의 2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9.8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돌아와서 테슬라 이슈, 천슬라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800까지 밀려난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의 인수가 어떻게 보면 트위터에겐 호재지만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위터 인수 전에 마침표가 찍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장중한 때 1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사라진 시가총액만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38조 원이 넘습니다. 이른바 키맨 리스크 때문인데요. 올해 독일의 베를린 공장과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 등 테슬라의 공장 2곳이 거의 동시에 가동에 들어갔고 사이버 트럭과 로봇 택시 등 테슬라가 개발하기로 한 제품 목록들이 즐비한 와중에 머스크가 트위터 놀이에 빠져서 테슬라 경영을 등한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주가를 압박한 겁니다. 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머스크가 자기 자본 조달로 마련하기로 한 210억 달러를 과연 어디서 날 것이냐는 건데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테슬라 지분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구심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매도세가 몰린 테슬라는 하루 만에 3천만 주 이상 거래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80억 달러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급락은 지수를 끌어내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트위터의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주가가 머스크가 제시한 인수가인 54.2달러에도 아직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참 녹록지 않은데요. 유럽연합 EU는 제한 없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머스크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해로운 컨텐츠는 순화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을 반드시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키맨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머스크 쪽 소식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여파로 미국의 부유세 도입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가운데 잭도 씨는 머스크는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트위터 인수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 EPS와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머스크로부터 촉발된 이 부유세 논란, 사실 기업 이슈가 이제 사회적인 논쟁거리까지 커진 상황인데 해당 이슈들 바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유세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을 조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 머스크의 재산 중 대부분은 테슬라 보유 주식입니다. 평가액이 아무리 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를 주고 트위터를 샀는데요. 이 중 255억 달러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은행 부채로 채웠습니다. 부채 조달액 중 125억 달러는 자신의 테슬라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위터를 인수할 충분한 현금이 당장 수중에는 없지만 빚을 지면서 해결했고 세금도 내지 않게 된 셈입니다. 심지어 부채에 붙는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인수 자금 중 210억 달러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본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머스크가 힘을 보태줄 다른 투자자를 구하거나 스페이스X와 보링컴퍼니 등 비상장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면 세금 부담도 없이 트위터를 인수하게 됩니다.
구멍이 많은 미국의 세금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유세 도입론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억만장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머스크에 대한 이 압박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머스크를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낙관론보다는 회의론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는 꾸준히 머스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트위터가 단순한 기업이 아닌 공공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는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도시는 트위터 이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머스크의 트위터 이사회 공격에 동참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도시가 자신의 주식을 이사회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2006년에 에반 윌리엄스와 트위터를 공동 창립해 CEO에 올랐는데요. 2년 만에 CEO에서 축출되면서 많은 지분을 빼앗겼습니다. 현재는 트위터의 이사로 있고요. 트위터 주식 2.25%를 보유해 머스크에 이어 2위 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부유세와 트위터와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배런스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 상황도 살펴보시죠. 가상화폐의 기술주 동조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미국의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원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지명안을 가결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는데 돌아와서 가상화폐의 이 기술주 동조화 현상 어떻게 보면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과 주요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급락한 상황인데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간 겨울을 지나 혹한기를 보내는 듯했던 가상화폐에 어쩌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일 수 있으니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보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술주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이 한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한때 24시간 동안 5% 이상 상승했는데요. 거의 4만 5천 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주초에는 38,500달러까지 바닥을 쳤지만 그 전주 말에는 4만 3천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7%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3,000달러에 안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날에는 2,8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또 그 전주에는 3,15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가상화폐의 강세와 함께 알트코인도 탄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솔라나도 6%, 카르다노도 7%, 이 루나는 8% 우상향 곡선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이 밈코인으로 알려진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후광 효과를 화려하게 받으면서 한때 30% 가까이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최근 가상화폐보다는 기술주처럼 거래되고 있으니 이 나스닥과 강한 상관관계를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지금 크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6%가량 하락한 3만 8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5% 넘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오르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요 가상화폐들이 같이 오를 수 있다. 이 동조화 현상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 체크하시죠. 네, 대형 투자은행 9곳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또 헤지펀드계 거물인 댄 나이스는 여행주가 기대된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는데 해당 소식이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하기도 했었죠. 돌아와서 대형 투자은행 9곳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추가적인 봉쇄령을 내리면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타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9개의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경제 전망을 우려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CNBC가 집계한 9개 투자은행이 산정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의 평균은 4.5%였는데요. 이는 중국 당국의 목표치인 5.5%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일본의 노무라 은행이 이전의 예상치인 4.3%에서 3.9%까지 가장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중국의 폐쇄 조치가 수요와 공급에 모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가 봉쇄된 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중국의 주요 상업지구인 베이징마저 통제되면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UBS는 4.2%로 제시했습니다. 노무라보다는 약간 더 나은 상황을 예견한 건데요. 중국이 앞으로 팬데믹을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 상황 하나만으로 모든 정책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8%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급난이라는 불에 봉쇄라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느 정도 나아지더라도 온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JP모간과 일리안츠 트레이드는 모두 4.6%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5%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시티은행만이 5.1%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향후 완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